환매특약 등기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환매? 안 했어요? 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매수인 을의 이름으로. 맞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동시에 환매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매특약의 개념은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이란 뜻이에요. 팔아놓고서 다시 사겠다는 특별한 약속, 이를 환매특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환매특약에 의해서 이 갑에게는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이 환매권이라는 권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물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겠죠. 따라서 등기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등기는 필요 없습니다. 이건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따라서 등기는 필요 없지만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환매특약을 등기합니다. 즉 환매특약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면 환매권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공시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이 환매는 다시 체결된 매매 계약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체결된 매매. 그러면 환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등기도 넘겨받아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습니다. 누가? 갑이. 그래서 소유권을 되찾아 오게 돼요. 보통 이 용도가 뭐냐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결국은. 갑이 갑자기 돈이 필요해. 한 10억 정도가 너무 센가? 한 2억 정도 필요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합니다. 2억 정도 든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은 성격이 더러워서 돈을 빌리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은 친구한테, 엄청난 부자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난 성격상 돈을 못 빌리겠고 이 살고 있는 아파트 네가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럼 친구가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알았어,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성립합니까? 매매계약. 그런데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중에 돈 열심히 벌어서 내가 살 테니까 반드시 나한테 팔아다오. 그랬더니 친구가 알았어, 내가 너한테 팔게. 뭐가 체결됐을까요? 환매특약.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련해서 이제 을에게 내가 살게. 그랬더니 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매특약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이 환매가 체결되냐면 돈을 빌리는 목적입니다.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소유권을 담보로 넘긴 겁니다. 이거를 민법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도담보라고 얘기합니다. 매도담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매도담보를 설정할 때 환매특약을 이용합니다. 요게 양도담보의 일종이죠. 이때 세 개의 등기가 나타날 텐데 세 개의 등기, 먼저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갑 등기 의무자. 이 환매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대항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갑이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등기 의무자. 대항력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권리자. 소유권을 되찾아오니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되셨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등기는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봤을 때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과 환매 특약이 체결된 시점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 두 개의 계약은 동시에 체결할 걸 요구합니다. 민법에서. 만약에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환매특약이라고 계약서에 쓰여져 있어도 환매특약이 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체결된 것만 환매특약입니다. 동시에 체결되지 않으면 계약서에 환매특약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환매특약이 아니라 재매매 예약이 돼버립니다. 다시 매매하는 예약. 들어보셨나요? 네. 동시에 체결되면 환매특약. 다른 시점에 체결되면 재매매 예약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에서는 두 개의 계약은 동시에 체결된다고 했는데
이 취지를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걸 얘기해요. 환매 특약으로 인한 환매 등기는 두 개의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민법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게 되면 이거는 각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동시에 신청이 될 때만 환매 등기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신청하기 싫으면 환매 등기를 하지 않고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매매 예약과 가등기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가등기 담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면 매도 담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등기 담보가 됩니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동시에 신청을 하지만 신청 정보는, 즉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을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신청 정보로 별개로 작성하는 것은 신탁 등기와의 차이점이에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이 됩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되면 두 개의 등기가 같은 순위 번호를 씁니다. 그런데 별개의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면 순위 번호를 같은 번호를 쓰게 되고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하게 되면 다른 순위 번호를 써야 됩니다. 이때 별개의 신청 정보, 별개로 작성합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그런데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두 개의 등기는 접수 번호가 어쩔까요? 동시에 신청이 되는데 왜 달라요? 동시에 신청이 됐으면 접수도 동시에 이루어졌겠죠. 따라서 접수 번호는 동일합니다. 접수 번호가 동일하다면 순위도 어쩔까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별개로 작성이 됐으니까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순위는 같은데 다른 번호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등기를 이용해야 될까요? 부기등기. 순위 유지 부기등기. 맞아요. 그러면 주종 관계를 판단할 때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겠습니까? 주종 관계를 판단할 때 어느 게 주고 어느 게 종이겠습니까? 매매만큼 중요한 계약은 없어요. 따라서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것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이것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될 때 이것도 실효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만 무효가 돼버립니다.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도 그 취지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두 개의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되지만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각하되면 자동 각하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하된다고 해서 이가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주종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순위가 동일한데 순위 번호는 다른 번호를 써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주등기, 하나는 부기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된 등기는 부기등기니까 어느 걸 주된 등기를 주등기해야 되니까 이거를 주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가 3번이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는 여기다가 붙여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무조건 부기등기를 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조금 더 들어가죠. 왜 한숨을 쉬셔요? 이때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소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가 됨이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을 통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환매 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그러면 공동신청에 의해서 말소되는 경우는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네?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이 을은 제한을 받던 환매권에 소멸되죠. 따라서 얘가 등기 권리자. 얘가 등기 의무자예요. 이게 바로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인데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매 특약이 무효되는 경우. 그러면 환매 등기 말소돼야 되겠죠. 두 번째, 환매 특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매 특약이 해제되는 경우. 무효 취소 해제. 그 다음에 환매권을 갑이 포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된 경우. 환매 기간이 경과가 되면 더 이상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요 세 가지 경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다시요. 환매 특약의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기간 경과. 이때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하고요. 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 이 을이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집 사정을 내가 잘 알고 또한 내가 돈도 많으니까 그냥 소유권 되돌려 줄게. 돈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넘겨받겠죠.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할 겁니다. 소유권, 환매권. 그러면 환매권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죠? 혼동.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되는 것. 이를 민법에서 혼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요 두 개의 법적 지위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강력한 지위예요? 소유권. 소유권보다 더 강력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 권리는 이쪽에 흡수돼서 소멸되겠죠. 그러면 이 환매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요. 환매권자가 불이익이 발생하죠. 환매권자 누굽니까? 갑.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죠. 소유권 을이 갑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소유권자 누굽니까? 갑. 환매권자 갑. 소유권자 갑. 맞아요.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갑에게 기속이 돼버려요.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입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옛날에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혼동은 그 개념상 등기 의무자의 지위와 등기 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한 명만 남게 돼요. 혼동은. 따라서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건데요. 이게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 환매가 이루어질 테고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죠. 등기 권리자 갑, 등기 의무자 을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등기관은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환매 등기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따라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등기관은 환매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다시요.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이 된다면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게 돼요. 따라서 환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될까요? 직권 말소가 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져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회복이 될 때는 이때 환매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다는 겁니다. 요 정도 보시면 90% 정도를 보신 거예요. 환매 등기는. 네, 그 정도 보시겠습니다. 요약집할 때 다시 줄 치겠습니다. 이제 거래 가액 등기를 보십니다. 293쪽에 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요 시점은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요. 중개업법 시간에 혹시 하십니까? 거래 가액의 등기. 처음 들어보셔요? 네, 다행입니다. 왜냐면 중개업법에서 하는 것과 등기법에서 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중개업법에서 하는 것과 좀 달라요. 왜냐면 중개업법에 규정된 게 우리 공시법에서 출제되지 않겠죠. 우리 공시법령에서는 등기 예규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공시법에서는 제가 판사하는 걸 암기하셔야 돼요. 판사하는 걸.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등기까지 갖추게 되면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되겠죠. 맞아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물건 변동. 이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소에 제공을 합니다. 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안에는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 간의 거래 금액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고필증 정보가 등기소에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를 기록하는 칸에
기타란에 거래 가액을 기록합니다. 이를 거래 가액의 등기라고 불러요. 거래 가액의 등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출제가 돼요.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하는 것이지 울구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또는 부동산이 하나일지라도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때는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금액이 다르겠죠. 당사자가 수인이라고 한다면 당사자별로 금액이 다르겠죠. 따라서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하나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부동산별로 당사자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록 형태가 첨부돼야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수인이거나 거꾸로 얘기네.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매매 목록을 첨부합니다. 매매 목록이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매매 목록을 확인하고 싶으면 번호를 가지고 찾아보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요게 또 두 번째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두 번째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매매 목록은 원칙이 변경이나 경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매매 목록이 작성이 되면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위조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매 목록은 한번 작성이 되면 변경이나 경정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가 인정이 되겠죠.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나 경정이 가능한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출제되는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이때는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 기록했다면 그때 안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 기록한 경우. 이때도 변경이나 경정이 허용이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다 기출됐던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어느 경우에 이런 거래 가액과 매매 목록을 등기하는지 그 일정한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등기원인이 매매라고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서라고 한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거래가액 등을 등기하지 않아요.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매 계약서일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그리고 이 매매 계약서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라고 한다면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만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등기부 갑부에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네 번째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나중에 위학집할 때 또 할 거예요. 지금은 흔적 남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295쪽에 용의권에 관한 등기가 나오는데 거기 지역권 등기가 있죠. 민법에서 하셨죠? 어디 하셨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갑이고 이쪽은 소유자가 을이에요. 이때 갑이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어떠한 지역권을 설정해 주셨냐면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역권자로서 통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어디 민법 지식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갑이 A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A는 지상권자예요. 되셨나요? 이 지상권자 A가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민법에서 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렇다면 이 A가 설정해 주는 을에 대한 지역권은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첫 번째 주등기, 두 번째 부기등기. 맞아요? 네. 이때 을은 B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갑이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습니까? 괜히 했다는 생각이 마구 듭니다. 나중에 할 걸. 네,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인 다음에 할 걸. 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권에 한정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두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자는 전부 다 지역권 설정해 줄 수도 있고 지역권을 설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A가 B에게 설정하는 지역권은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네? 주등기입니다.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첫 번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곧장 B에게 설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주등기입니다. 그렇다면 A는 B에게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11초 전에 두 토지 이것도 지역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부기등기가 될 겁니다. 되셨어요? 다 기출지문이에요. 이게 다 민법에서도 나올 텐데. 네. 이제 원칙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지역권 설정해주면 을은 지역권 취득하겠죠.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원칙이. 그렇죠. 그러면 이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 텐데 지금 두 필지 토지가 있는데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하겠습니까? 유역지 등기부에 하겠습니까?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는 100번지입니까? 101번지입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이게 승역지 아닙니까? 승역지 등기부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부가 있을 텐데 100번지 토지 등기부 을구가 있겠죠? 100번지 토지 등기부 을구가 있을 겁니다. 1번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을. 여기에 지역권은 등기 명의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을은 지역권과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소유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지역권도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무조건 따라가야 돼요. 따라서 여기 을의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면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가 우리 등기법에 없습니다.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록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해, 이거 등기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지역권의 등기 명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반성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의 목적은 뭐죠? 통해.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목적을. 그 다음에 범위는 여기가 A 지점이고 B 지점이라고 한다면 범위도 기록해야 되겠죠. 지역권은 승역지는 일부에도 설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범위도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예요. 즉 승역지와
유역지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인데요. 승역지의 개념은 습자가 받들 승자를 써요. 그 다음에 역은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지는 토지고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인데요.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드는 것인지 유역지도 표시해야 되겠죠.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양쪽의 상대편 토지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유역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기록하게 돼요. 되셨나요?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지역권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니까 한쪽 편 토지에만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유역지 등기부에도 지역권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역지 등기부에는 유역지 지역권 이렇게 표시합니다. 유역지 지역권.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적, 범위, 승역지를 표시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 등기가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관은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니까 유역지 등기부에 유역지 지역권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승역지 등기부에 이루어지는 지역권 설정 등기는 공동신청. 공동신청에 의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이쪽 등기부에 승역지가 있다는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데 이건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권은. 그래서 지역권은 이제 그 정도 보시고요. 어디 갔어?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네. 지역권. 네, 지역권 299쪽에 보시면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요거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상권도 보겠습니다. 지상권에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296쪽에 신청 정보의 내용이 있습니까? 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필요적 정보와 임의적 정보 요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구분지상권 있습니까? 민법에서 혹시 구분지상권 하셨습니까? 구분지상권도 안 하셨어요? 네, 그러면 민법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거기 신청정보에서 2번, 동글뱅이 2번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첨부정보 있습니까? 이거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전세권은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전세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 설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고요. 두 번째, 전세금이 수수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전세권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다른 물건과 달리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 성립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셨죠? 그렇다면 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하게 돼요. 이 전세금 지급은 갑이 꿀꺽하는 겁니까? 전세기간이 종료가 되면 돌려받습니까? 돌려받죠. 따라서 이 전세금은 나중에 반환이 돼야 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을에게. 물론 장래에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장래에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돌려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물건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이라는 물건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것도 다음에 할까요? 네. 전세 목적물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을 낼 수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의물권성이라고 부르죠. 또 하나는요. 전세권이 소멸되었을 때 전세 목적물 전부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세건이 소멸되었을 때 목적물 전부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이걸 뭐라 부릅니까? 담보 물건성. 이게 주가 되고 이게 종이 되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이때 이 을이 갑에게 지급한 전세금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죠? 민법에서 첫 번째, 차임의 변칙적인 지급 방법이라고 불러요. 지금 전세금 같은 경우는 목돈이 넘어가는 거죠. 그 목돈에서 달달이 나오는 이자가 있죠. 그 이자가 차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거를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두 번째, 을이 이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망가뜨리는 경우 있겠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죠. 누가? 을이 갑에게.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게 되면 전세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전세금에서 공제해서 손해를 공제하고 돌려주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전세금은 두 번째 기능은 손해배상을 담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전세금의 기능이에요. 민법에서. 차임의 변칙적 지급 방법이면서 손해배상을 담보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때 요 을이 전세건으로부터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요것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분리해서 양도하게 되면 전세금은 누가 돌려받습니까? A에게. A가. 맞죠? 그럼 사용수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을이. 사용수익은 을이 하는데 차임은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A가. 맞아요. 망가뜨린 것은 사용수익하는 을이 망가뜨렸는데 손해배상은 누가 해주는 꼴이 돼버립니까? A가. 따라서 이 손해배상,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건과 분리해서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우리 판례가.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민법에서? 민법에서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차임을 지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소멸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하지 않겠죠.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도 없죠. 그렇다면 이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용의물권성이 소멸되었다면 이건 소멸되었지만 이건 살아있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다면 담보 물건도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수반서. 맞아요. 그래서 담보 물건적 성질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넘어갔으니까 담보 물건도 따라가야 되죠. 그렇다면 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용의물권성 범위 내에서는 권리가 소멸되지만 담보물권성 범위 내에서는 살아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돼서는 안 됩니다. 왜?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담보물권성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는 요 A에게 이전이 돼야 되겠죠? 전세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뭐가 출제가 되느냐면 이게 출제가 됩니다. 용의물권성이 소멸되기 전에는 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용의물권성이 소멸이 된다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넘길 수가 있고 이때 담보물권성도 살아있으니까 같이 따라갑니다. 따라서 전세권 무슨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요게 출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용의물권성이 소멸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민법에서 첫 번째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의물권성 소멸됩니까? 네.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존속기간이 종료가 되면 용의물권적 성질은 소멸합니다. 두 번째 합의를 통해서 전세권을 해지한다면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용의물권성 소멸합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용의물권성 소멸합니다.
전세권 소멸 통고. 하나 더요. 전세권 소멸 청구가 있을 때 이때도 용익물권성이 소멸합니다. 이때는 전세권 반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세권 담보물권성은 살아있으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출제가 되는 건 요거예요. 되셨나요? 네. 소멸통과 소멸청구의 차이점은 아시죠? 네, 민법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301쪽을 보시면요. 302쪽을 보시면 일단 2번에 신청 정보의 내용 나와 있습니까? 네, 요거 별표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04쪽을 보시면 거기 양가로 3번이 있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부 양도할 수 있다면 일부 양도가 가능하고요. 전세권 전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면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거기 어디 갔지? 거기 첫째 줄 보시면 둘째 줄 보시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요거 밑줄 치십니다.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만료 후에는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다만 존속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합의해지, 전세권 소멸 청구, 전세권 소멸 통고. 맞아요? 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310쪽을) 피시입니다. 310쪽 피셨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 2번에 신청 절차 있죠. 거기서 필요적 내용 정보 내용 있습니까? 네, 여기를 보시면 이 저당권 등기 신청 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두 번째,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신청 정보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이 반드시 금전 채권일 필요가 있느냐? 민법에서 하셨죠? 피담보 채권은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됩니까? 저당권 등기에 있어서?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그러면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 절차로 넘어가죠. 그럼 금전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받을 수가 있습니까? 네? 배당받아야 되겠죠. 금전 이외의 채권이어도. 따라서 금전 이외의 채권도 피담보 채권은 될 수 있지만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배당받을 경우를 대비해서 채권 평가액을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채권 평가액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외화 채권인 경우에는 외화를 표시하고 채권 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환산된 금액을 신청 정보에는 병기는 하나 환산 금액은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이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얼마를 빌렸느냐면 갑이 을로부터 100만 불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을은 100만 불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게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기록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100만 불은 우리나라 돈은 아니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때 채권액을 100만 불이라고 기록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화로 환산해서 11억 이렇게 기록해야 될까요? 100만 불. 원화로. 네? 네? 거기 써 있잖아요. 환산 금액은 등기 기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그러면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환율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환산된 금액인 원화로 기록하게 되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절대로 등기부에는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정보에는 환산된 금액과 원화를 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반드시 원화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원화 그 달아 돈으로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만 불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채무자가 나와 있는데 신청정보에는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채무자는 등기명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따라서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는 등기명의인을 기록할 때 기록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갑이 소유자고요.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담보 제공으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을은 두 가지 권리를 갖죠. 채권, 그 다음에 저당권. 법적 지위도 두 가지 법적 지위를 갖겠죠. 채권자의 지위도 있을 테고 저당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갑도 두 개의 지위를 갖겠죠. 채무자의 지위를 가질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의 지위도 갖겠죠. 그런데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이때 이 등기부에는 뭘 기록해야 되냐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를 기록해야 되고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채무자는 누구죠? 갑이죠. 그런데 이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사람일 때 채무자를 생략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됩니다. 설정자와 채무자가 같은 사람일 때 채무자를 생략할 수 있느냐? 이 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요. 담보를 요구하겠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부동산이 없어요. 부동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때 A를 뭐라 부르죠? 물상보증인. 민법에서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저당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의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등기부에는 반드시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면 얼마를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채무자는 누굴까요? 갑. 채권액은 얼마죠? 10억. 이때는 채무자는 갑이죠. 설정자는 누굽니까? A죠. 이때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일 때는 채무자를 기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일 때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같은 사람일 때.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채무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설정자와 채무자는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채무자는 돈을 빌린 자. 설정자는 담보를 제공한 자. 의미가 다르죠. 적용 법조문도 다릅니다. 채무자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채권편이에요. 민법에. 설정자에 적용되는 법조문은 물권편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그래서 의미도 다르고 적용되는 법조문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건 다른 사람이건 무조건 등기부에 채무자를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실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실제 채권자가 아닌 제3자를 저당권자로 실제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런 건 다 민법에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로부터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안 빌려주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누구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줘야 됩니까? 을에게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갑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을인데 저당권자는 병이 되죠. 그러면 제3자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있습니까? 요건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두 개. 3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갑을병 간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을이 취득한 요 10억의 채권이 저당권자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돼야 됩니다. 실질적 기속이 있어야 돼요. 을의 채권이 병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돼야 됩니다. 두 개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가능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속되는 방법이 우리 판례가 언급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빨리 얘기하세요. 첫 번째, 채권 양도. 두 번째, 불가분 채권.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을의 채권이 병에게 실질적으로 기속이 된다면, 그리고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 등기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네, 우리 등기법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저당권은 그 다음에 312쪽을 보십니다. 312쪽에 3번에 등기 실행이 있습니까? 거기 2번 체크하시죠. 저당권의 채권행 및 채무자는 반드시 기록하고 부합물이나 종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민법에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겠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 종물에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저당권의 효력을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특약을 맺는 경우, 이때는 등기부에 기록할 수 있느냐, 특약 등기가, 약정 등기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저당권 변경 등기 있습니까? 거기 2번 체크하십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것도 민법 지식이 좀 더 여러분 민법 지식이 쌓이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이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는 사실은 출제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책의 내용을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지 보시면서 출제되는 걸 거기다 다 넣어놨는데 얼마 안 돼요. 한 페이지 반 정도면 다 해결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한 페이지면 해결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민법 지식을 자꾸 쌓으셔야 돼요.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24쪽을 볼 겁니다.
신탁 등기를 보겠습니다. 신탁. 이것도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고요. 을과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부르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의 의미는 뭐냐면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등기 명의는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유권 등기도 믿고서 넘길 수 있고요. 부탁할 수 있고, 지상권 등기도 가능하고, 전세권 등기도 가능하고, 임차권 등기도 다 명의신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제가 될 때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명의신탁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등기 명의가 넘어가야 되겠죠? 등기 명의가 넘어갈 겁니다. 을에게. 이때 권리가 변동이 되느냐? 대외적 소유권이 변동이 됩니다. 소유권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대내적 소유권, 대외적 소유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내적 소유권은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의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는 겁니다. 대외적 소유권은 뭐냐면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뜻이에요. 이때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대외적 소유권만 변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뭘까요? 대외적 소유권. 그 다음에 갑은 여전히 대내적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명의신탁 계약은 소유권을 둘로 나눠서 등기 명의는 을에게 넘어갔으니까 을은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대내적 소유권은 여전히 갑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등기는 공시 기능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라는 것은 대내적 소유권이건 대외적 소유권이건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돼요. 진짜 소유권자는 누굽니까? 아니에요. 진짜 소유권을 가진 자는 없는 겁니다. 두 개 다 갖고 있어야지만 진짜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이 등기는 공시 기능에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도 무효, 명의신탁 계약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탁계약을 공부하십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이 을과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 신탁계약의 의미는 뭐냐면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를 신탁계약이라고 불러요.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계약. 이 권리는 종류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과 관련해서 소유권을 기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소유권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명의신탁은 의미가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거예요.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니까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때는 명의만을 믿고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권리 자체를 믿고서 부탁하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 자체가 넘어갑니다. 차이점 느끼십니까? 네. 이때 갑을 신탁자, 믿고서 부탁하는 자 또는 위탁자라고도 부릅니다. 부탁을 맡기는 자, 을을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부탁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때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 소유권만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쪽에서는 대외적 소유권, 대내적 소유권 둘 다 넘어가는 겁니다. 즉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는 겁니다. 권리를 믿고서 권리를 부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니까 소유권 자체가 넘어갑니다. 이 명의신탁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권리가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갑이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권리를 믿고서 부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넘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의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있다가 예를 들 거예요. 신탁의 목적이라고 불러요. 이 신탁의 목적도 공시가 돼야 됩니다. 신탁의 목적은 신탁 등기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얘는 조금 이따 들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등기 의무자. 따라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 을과 등기구 의무자 갑이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신탁 등기는 우리 등기법에서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수탁자와 신탁자가 공동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다가 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수탁자의 단독 신청에 의해서 신탁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때 두 개의 등기 신청이 나타나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아까 별개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 번호를 다른 번호를 쓴다고 했죠. 그런데 이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같은 순위 번호를 사용하게 돼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갑과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테고 수탁자는 무슨 등기도 신청한다고요? 신탁 등기도 신청할 테고. 맞아요. 두 건은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합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니까 동시 신청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니까 순위번호를 같이 쓰겠죠. 순위번호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일단 그럼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갑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걸리는 게 있어요. 걸리는 게 뭐냐면 홀어머니가 계셔요. 홀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이민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자꾸 가자고 그래요. 와이프의 속마음은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이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대외적으로는 어머니 뭔 소리야.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머니가 걸려요. 그래서 이 갑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이민을 가는 대신에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마련해 놓을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 아파트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월세를 나서 달달이 우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한 200만 원씩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부탁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탁의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죠. 그게 신탁의 목적이 돼요. 이때 이 A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는 이유는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을이 월세를 나서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마련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신탁의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취득한 소유권은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비가 마련이 돼야 돼요. 이 목적 하에서만 쓰는 겁니다. 이 목적 하에서만.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요거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등기부에는 어떻게 등기가 되느냐면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여기는 등기 권리자와 기타를 기록하는 칸이에요. 아까 거래가액이 등기에서 보셨죠? 권리자 기타를 기록하는 칸인데 소유권 보전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취득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수익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요. 즉 부탁을 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수탁자 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탁자 을 부탁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반 이렇게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신탁의 목적을 여기다 기록합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데 어머니가 걸려서 살고 있는지 친구에게 넘겨서 친구가 생활비 마련하면 어머니에게 보내기로 했다. 구구절절 써요. 그런데 칸이 너무 좁아요. 안타깝게. 그러면 여기다가 쓰지를 못하고 여기다 써야 될 신탁의 목적은 별개의 장부를 만들어서 여기다 기록합니다. 칸이 너무 협소하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탁 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탁 원부에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신탁 원부에 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다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신탁이라고 기록하고 신탁 원부에 번호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신탁의 목적을 알고 싶다면 이 번호를 가지고 신탁 원부를 찾아보면 신탁의 목적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을까요? 이때 이 문구가 뭡니까? 신탁 등기라고 불러요. 신탁 등기. 이게 신탁 등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때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순위 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그런데 주종 관계를 판단한다면 어느 게 주일까요? 소유권보다 중요한 등기는 없어요. 이게 주고 이게 종입니다. 여기는 일부 칸을 빌려서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지고 순위 번호를 판단해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맞아요? 따라서 신탁 등기도 주등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출제되고 있죠? 이게 계속 출제가 됩니다. 주등기 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만약에 신탁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부동산별로 신탁 등기가 다 따로 되겠죠? 그러면 부동산별로 신탁 원부도 다 따로 존재하겠죠? 그러면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 원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탁 부동산 개수만큼 신탁 원부가 존재합니다. 이것도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하나 더. 이 신탁 등기도 가등기가 가능한데요. 가등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가등기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하고요. 여기도 신탁에 가등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출제가 됐던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명의 신탁의 경우 명의 수탁자가 여러 명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에도 이렇게 수탁자를 다 기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수탁자 수인일 때 공유로 등기할까요? 합의로 등기할까요? 등기부에. 네. 정확하게 2시간 반 전에 제가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여기 을 A, B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명의만 올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이건 뭐가 될까요? 여기는 어떨까요? 공유일까요? 합의일까요? 공동의 목적이 없다면 공유, 있다면 합의요. 공동의 목적이 있습니까? 안 보이셔요? 신탁 목적이 A, B, C 다 을 A, B 다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의 목적이 있죠? 공유예요? 합의예요? 합의요. 이것도 민법에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되셨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A에는, 갑에게는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갑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판결서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판결서를 만들기 전에 다른 자에게 처분을 해버리면 강제 집행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갑의 재산에 대해서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소송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즉 쉽게 얘기해서 갑의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탁 등기가 된 다음에 갑의 재산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신탁자의 요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요,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신탁자의 채권자는 신탁자 재산이 아니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다면 을의 채권자 B는 이 신탁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이미 을에게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제 아주 어려운 거 3개만 더 하고 신탁 등기는 끝내겠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등기예요. 신탁 등기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을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테고 신탁의 목적을 공시하기 위해서 신탁 등기도 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그리고 신탁 원부의 번호가 기록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죠? 이때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미국에다가. 자꾸 아파트가 망가지고 있는데 수리할 비용이 좀 필요하다. 수리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갑이 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트 그 지분 일부 팔아서 그 지분을 가지고 수리하면 안 되겠냐. 애들 교육비로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을 보내주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있다고 쳐요. 안 돼도. 네. 그러면 이 을이 갑과 통화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일부를 병에게 넘깁니다. 3분의 1 소유권 일부를 이전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탁 재산이 3분의 3에서 얼마로 줄어듭니까? 3분의 2로. 맞아요.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3번 소유권, 2번 소유권 일부 이전,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 부동산은 을이 3분의 1을 가질 테고 요 병은 3분의 1을 취득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유자 병 3분의 1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유자 병 3분의 1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합니다. 2번 신탁 등기 변경. 그 다음에 신탁 재산은 얼마로 줄어들었을까요? 그렇죠. 따라서 을은 3분의 2만 갖게 될 겁니다. 이걸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신탁 등기의 변경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면 이렇게 일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겠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등기가 실행되는 방법과 말소가 되는 방법과 회복되는 방법은 같다고 했죠. 맞아요. 변경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죠. 그럼 신탁 등기 변경 등기도 어떻게 할까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 변경 등기는 이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한 건의 신청 정보로. 그리고 여기서 주된 등기는 소유권 등기니까 순위번호는 주등기를 하게 됩니다. 될 듯 말 듯? 알 듯 말 듯? 네. 두 번째, 요번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극진이 받들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신탁계약 해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 찾아가라. 너희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국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미국에 놀러 앉을 테니까 네가 아파트 팔아서 돈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이 을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신탁계약은 해지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제 등기부에는 이렇게 등기가 될 거예요.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리고 신탁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죠.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병에게 넘어갔죠. 3번 소유권 이전 병, 그리고 신탁계약은 해지가 됐으니까 이거 등기부상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합니다. 2번 신탁등기 말소 그리고 지읍니다. 그럼 이 신탁등기 말소등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수탁자는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니까 변경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 말소등기도 수탁자가 단독 신청이에요. 되셨을까요? 네. 하나만 더 보시면 돼요. 이번에는 이런 사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화해서 이거 등기명의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갑이 을에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네가 극진하게 모셨으니까 그 아파트 그냥 네가 가져도 된다. 물론 현실에서는 있지는 않겠죠. 이론상 아파트 네가 그냥 가져라 고맙다. 나는 뭐 한국에 돌아갈 일 없으니까 그냥 네가 가져오고 여지까지 우리 어머니 봉양해서 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이제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유 재산은 원래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이 제한을 받는다고 했죠. 신탁의 목적에 의해서. 그런데 그 목적이 풀리는 겁니다. 고유한 재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등기부에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수탁자 을, 그 다음에 신탁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2번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된 뜻을 등기한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거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 신탁 등기 말소, 그리고 이걸 이렇게 지웁니다. 이게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건 전부 다 이쪽에 있는 것들이 주된 등기예요. 주된 등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 번호가 결정이 돼요. 즉 항상 주등기입니다.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되셨을까요? 그리고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탁 등기들과 이런 소유권에 관한 등기들은 같은 순위 번호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주등기예요. 되셨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기출이 됐습니다. 이따가 문제 풀어보실 때 확인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줄은 나중에 유학집 할 때 치겠습니다. 가등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좀 넘어가고요.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끝낼까요? 더 할까요? 네? 뭐라고요?
두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뭐냐면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 중간에 이루어진 등기들, 중간 처분의 등기, 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네. 한 3분만 더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나 또는 유학집이나 그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중간 처분의 등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병의 등기. 병명의 등기. 이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A, 여기는 A. 그럼 이 시점의 중간에 C 명의로 각종 등기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말소돼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직권 말소가 아닙니다. 이때는 단독 신청을 통한 말소예요. 이거 나중에 굉장히 여러 번 강조할 텐데요. 자꾸 헷갈려 하셔요. 이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요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요거는 왜 직권으로 말소하냐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간주해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중간 처분의 등기는 이거는 판결에 의한 말소 신청이에요. 판결서. 따라서 직권 말소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단독 신청.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무조건 직권 말소 아니에요. 가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소? 단독 신청. 가등기일 때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돼요. 되셨을까요? 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우리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것까지 다 보신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보신 거예요. 요거까지 보시면. 물론 요거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보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했네. 하지만 문제풀이도 남아있죠. 네, 문제풀이 할 때 좀 더 고통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문제풀이는 1시간 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